자, 이제 우리 실용 글쓰기 이론 강의 제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1, 2강을 통해서 다양한 실용 글들 27가지의 글쓰기와 그리고 글쓰기에 해당하는 여러 요령들을 정말 압축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중에 어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저의 나름의 노하우와 그리고 정말 어떤 정제되어 있는 이론들을 여러분에게 정말 정성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바로 그와 관련된 핵심 팁을 한 번 더 이 전체 3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저는 이 핵심 팁을 한 10대 팁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했다가 또 추가적으로 내용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더 요약 정리해드리고 싶은 정말 시험은 전략적 접근이라고 했잖아요. 시간 안에 정해져 있죠. 고득점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도 결국 절대평가이면서도 이미 주어진 점수를 확보해야 되지만 내가 또 남보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핵심 20대 팁이라는 것을 이것만은 꼭 알자 라고 해서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 이렇게 20가지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빈칸 등에 채워 나갈 것이고요. 자, 첫 번째, 결국은 시험이기 때문에 1교시는 배점 높은 서술형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실용 글쓰기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객관식 50문제에 서술형 10문제, 총 6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가산점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고 있죠. 가산점의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컴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엄청 많았던 것들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제자분들 또 수험생들과 이야기를 해보아도 가장 빠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 실용 글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산점 5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학위 취득으로는 박사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박사 학위에 해당이 되고요. 토익 점수로는 900점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영어 대부분 잘합니다. 뭐 토익 900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산점 5점을 받을 바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실용 글쓰기를 대비함으로써 5점을 확보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비중으로 보더라도 750점이라는 점수가 엄청 높은 점수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또 누군가는 선생님 저 정말 4점만 받아도 저는 만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630점, 650점, 뭐 사실 650점 정도만 받아줘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뭐 엄청 좋고요. 630점 받으면 뭐 좋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뭐 또는 공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흔히 우리가 한국전력공사만 가지고도 준 2급 710점만 가지고도 기본 점수 5점, 가산점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교시는 배점 높은 서술형부터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대 100점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교시 90분, 2교시 90분, 전체 기준으로는 180분, 즉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50문제를 먼저 풀기보다는 이제 뒤로 남겨두고요. 그러면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1교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1교시에 90분인데 그래서 객관식 기준으로 50문제, 그 다음에 뭐 주관식 또는 뭐 서술형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식 기준으로 1교시는 이제 5문제가 되는 건데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한 60분 정도면은 좋고요. 주관식 5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은 시간이 최대 30분 정도가 되면 결국은 합쳐서 90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물론 우리가 이제 마킹도 해야 되고 다시 좀 검토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일단 산술적인 숫자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러면 주관식 5문항에 물론 이제 주관식 5문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미 배점 자체가 5문제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8점이 되는 거니까 한 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400점. 그리고 또 5문항에 기본적으로 20점씩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합이 100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100점을 벌 수 있는 것은 서술형. 그런데 이제 1교시 서술형과 2교시 서술형이 다르죠. 1교시 서술형은 대체로 단답형입니다.
짧고 간결합니다. 한 단어의 정답도 있고요.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답들 뭐 한 2개, 3개 정도일 수도 있고요. 가벼운 정도의 어문 규정, 가벼운 어휘, 가벼운 어법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는 좋은 문제, 실전의 적합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서술형 문제에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말 이 글쓰기다 보니까 국어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방대함이라는 것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넓게 공부를 해 두시고 짧게 답을 잡고 정말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주관식에는 서술형에는 정말 이 성실성 점수가 들어가죠. 하나라도 더 쓰려고 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서술형 점수는 후하다. 점수를 잘 준다. 부분 점수 많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교시는 서술형부터 푸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전략적 접근. 그래서 뒤에서는 또다시 서술형을 위한 팁을 추가로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압축 요약해 드릴 것이고요. 자, 이제 2교시 서술형이죠. 자, 2교시 서술형도 역시 5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배점들이 높죠. 특히나 맨 마지막 이 서술형 10번에 대한 문제가 정말 무려 200점. 그래서 그 200점에 해당하는 서술형 10번부터 쓰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되고요. 원고지에 바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정말 시험을 한 번 보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꼼꼼하고 자세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시험을 한 2번 정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게 아니더라. 내가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요. 물론 사실 원고지에 바로 쓴다라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벼울 정도의 그래도 개요 작성은 필요하겠죠. 만약 우리가 서술형 10번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800자. 800자를 기준으로 단락 4개 정도를 쓰는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막 글을 무작정 시간이 없으니까 원고지에 쓰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역시 제시된 조건, 최소 2개, 최대 3개 정도의 조건. 요즘에는 도표, 숫자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숫자 중에 가장 높은 것, 뭐 도표 중에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것, 아니면 전체의 평균을 조합하는 것, 아니면 이것을 묶었을 때 성격을 크게 뭐 몇 가지로 뭐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표를 분석하듯이 가는 것이 좋지. 표 자체에 이런 숫자가 여기에 있고 이 숫자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일일이 숫자를 옮겨 적는 식이 돼서는 절대 안 돼. 하여튼 조건들을 분명히 반영하되 조건에도 논리가 있고 조건을 반영하더라도 수준이 있다라는 걸 꼭 여러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서술형 10번. 역시 이제 원고지 사용법이 잠시 후에 우리 이어질 거니까요. 원고지 사용법부터 시작을 하여서 글자 수 잘 지켜야 됩니다. 800자 기준으로 하더라도 문제에 따라서는 800자 내외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800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50글자죠. 즉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이제 대학 논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하거든요. 800자 기준이면 한 80자 정도. 좀 적어도 돼요. 다만 이제 우리 실용 글쓰기에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750자에서 850자까지 정도는 허용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역시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칠 수 있어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막 900자, 막 1000자 이렇게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쓰면 좋은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특히 10번 가장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서술형 10번에 최대한 집중하고 나머지 이제 6, 7, 8, 9 그래서 이제 50점도 있고요. 100점도 있고요. 이런 이제 정말 우리 서술형 2번, 서술형 결국 이제 우리가 2교시가 되겠죠. 2교시에 해당하는 서술형 6, 7, 8, 9, 10번에 최대한 여러분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자, 1교시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식 50문제 중에 35문제만 받아도 가산점 4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어떤 레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가산점 5점 받고 싶습니다. 저는 토익 900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5점 더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것은 객관식에서 최소 40문제 이상 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제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가산점 4점만 받아도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혹시 이러신 분들이라면 쉬운 객관식부터 빨리 찾으시고요. 쉬운 객관식은 어디냐? 앞번호부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간 이후 뒤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제시문도 길어지고요. 뭐 조건도 살짝 까다롭고요. 처음 보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순서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짧은 단문 형태의 순서가 있긴 하지만 장문 형태, 제시문 자체가 거의 한 1000자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굳이 낭비하지 말고 뒤로 좀 빼고 그런 다음에 요령을 통해서 취사 선택해서 우선순위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제자였는데요. 정말 실용 글쓰기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뭐 준비 기간을 한 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마지막 특강을 해줬었거든요. 짧은 단기 특강을 해줬었는데 정말 원고지 쓰는 것조차도 아예 모르고요. 국어도 정말 못했었대. 뭐 수능 등급 기준으로 말하면 한 뭐 7등급. 뭐 8등급 이렇게 됐던 남자분이 경찰직 준비했던 남자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점 받았어요.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0점. 그러니까 이제 4점의 마지노선이 630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객관식을 한 3문제, 4문제 정도 더 받은 거예요. 예. 서술형을 되게 성실하게 좀 썼어요. 한 글자라도 조금 더 좀 진정성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산점 4점에 약간 어쨌든 뭐 턱걸이에 걸리다시피 했지만 710점까지는 우리가 뭐 점수에는 많이 미치지는 못했어도 750점까지 우리 또 미치지 못했어도 그래도 역시 나는 만족한다. 이제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의 그런 비중을 잘 살펴보면 객관식 기준으로 했을 때 400점 만점 중에서 400점 만점 중에서 224점이라는 것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조금 더 넘게 상회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잘했어요. 예, 잘했고요. 서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럼 600점 만점 중에서 진짜 1도 몰랐던 분인데 426점.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그 남자분도 조금 어안이 벙벙했어요. 선생님, 제가 서술은 너무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좀 쉬운 거, 정말 다행히 뭐 운이 좋아라고 겸손의 표현이겠지만 그래도 아는 어휘, 아는 문법, 아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주어진 조건대로 썼다. A에 대해 쓰고 B에 대해 쓰고 C에 대해서 쓰라. 그랬더니 그냥 A, B, C 이런 대체로 순서대로 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뭐 재조합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426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최소 가산점 4점 이상 제가 보장해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만점, 5점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고요. 자, 또 4번 서술형 문제는 지문에 있는 문장과 어휘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내 식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면접에서도 그렇고요. 면접관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네, 저는 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면 이러한 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노력하면 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답을 하면 되지 두루뭉술한 엉뚱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서술형 문제는 지문의 어휘가 그대로 나오고요. 또는 지문의 문장형이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그대로 눈으로 보아도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채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 여기 있는 걸 나름 많이 객관적으로 활용하려고 했구나. 제발 변형하지 않아도 돼요. 제발 내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돼요. 주어진 조건대로 쓰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서술형 10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800자나 되는 주어진 조건들과 함께 글자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의 어휘력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라면 제시된 어휘,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팁들을 드리고요. 즉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정말 문제 해결의 관건, 고득점의 관건이 서술형 10번이기 때문에 일단 원고지 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원고지를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을까요? 우리의 교육 제도에 비춰본다면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도 거의 원고지 안 쓰죠. 초등학교 때는 뭐 독후감이라고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다 요즘에 컴퓨터로 워드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원고지 작성을 이 실용 글쓰기에 와서야 정말 거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시 우리 4교시 때는 4강 때는 여러분에게 또 원고지 작성법에 대한 딱 꼭꼭 필요한 것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은 글씨 점수라는 것이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있다고 봐야 돼요. 공식적인 글씨 점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유일하게 채점하는 것이 서술형 10번이죠. 나머지는 이미 조건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서술형 10번에 한해서는 채점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기분의 문제, 감정의 문제, 또 채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 딱 하나 글씨죠.
근데 글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글씨체라는 것도 있지만 글씨 크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원고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겠지만 보통 기준으로 하면 약 80%는 채워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글씨를 막 이렇게 작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안 보이면 안 되죠. 근데 실제 여러분에게 제가 OMR도 뒤에 붙여드렸지만 OMR에 이 서술형을 쓰는 답지, 특히 10번을 쓰는 답지를 보면 좀 작아요. 칸이 작다 보니까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두꺼운 사인펜이 아니에요. 두꺼운 사인펜이면 글씨를 막 넘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쓰다 보면 또 아무래도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니까 사인펜에 그런 게 막 퍼져요. 그러면은 글씨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얇지만 진한 볼펜 있죠. 검정색 볼펜, 얇지만 진한색 검정색 볼펜들을 활용해서 그 원고지에 직접 채우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실전 원고지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정자체로 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굳이 뭐 어떤 기교 있는 글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예쁜 폰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정자로 또박또박 쓰되. 가장 이제 위험한 것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리을 받침 같은 거 있죠. 리을을 니은하고 헷갈리게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리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글자가 뭐 이렇게 막 겹치면 이렇게 막 리을인지 니은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을 또박또박 이렇게 쓰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에 대한 글씨 점수도 비공식적 점수가 있다. 간접적 점수가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자, 또 서술형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고지 칸이나 답안지 라인을 벗어나면 감점의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 글쓰기 시험에 최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내가 받았던 점수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충 썼는데 서술형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진짜 나는 잘 쓴 것 같았는데 어떤 뭐 첨삭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뭐가 문제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고지 칸을 좀 벗어나서 쓴 것 같더라. 이래서 감점이 됐다라는 실제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크게는 한 80% 정도.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80% 정도 크기로 쓰되 이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네모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식으로 막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원고지 칸 안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사실 우리 실용 글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한글 맞춤법 부분이 제57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이제 57항은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나오면서 여기에는 63개 어휘가 나옵니다. 벌써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같아요?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겠죠. 표기도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원래 이제 여기에 제시된 첫 번째가 그런 거거든요. 가름과 갈음. 어때요? 소리대로 하면 얘도 가름, 얘도 가름 이렇게 이제 소리는 나죠. 하지만 이렇게 구별해야 할 단어들의 1순위는 결국 어원을 정확하게, 어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름 그러면은 가르다에서 온 말이죠. 편을 가름 이렇게 됐다는 거죠. 2대8 가르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나누다, 두 쪽으로 나누다 이런 거 할 때 가르다에서 가름이 된 겁니다. 자, 반면 갈음은 뭐가 보여요? 갈다가 보이죠. 갈다. 이때 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음이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교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광등을 새 것으로 가름했어요. 갈았어요. 교체했고요. 이것으로써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신하다라는 거예요. 교체하거나 대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다라고 마지막에 있는 갈음의 형태로 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형태가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해요. 뭐 부딪히다, 부딪히다처럼 말이에요. 강세의 치, 서로 세게 부딪다라는 부딪힌 건지 아니면 부딪히다, 피동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물리적인 힘의 부딪힘을 당한 거죠. 그래서 부딪히다. 근데 대충 우리가 소리 내면 부딪히다, 부딪히다 막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는 제가 상징적인 항목, 한글 맞춤법 57항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이론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가능하면 제가 이론서에 좀 다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좀 꼼꼼하게 다 반영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뭐 어디 가서 또 찾아보고 또 다른 책 찾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사고하지 않도록 이 책 안에 좀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기준으로 제30항, 뒤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사이시옷과 관련된 사례 81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57항, 전체 한글 맞춤법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57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57항과 관련되어 있는 63개의 어휘, 심지어는 그것 이외에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글 맞춤법에는 없지만 역시 구별해야 할 어휘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제가 62개 정도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장담컨대 거기에서 시험에 나온 서술형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객관식도 객관식이거니와 서술형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강의에서 배웠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객관식은 문제보다 선택지에 최대한 집중해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실용 글쓰기의 문제의 수준은 뭐 우리가 아는 어떤 수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공식적인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낮은 편. 같은 우리가 이제 가산점이 필요한 KBS 한국어 능력 시험들도 있지만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조금 더 좀 정제된 듯한 말들이 있는 반면에 실용 글쓰기는 조금 이건 너무 유치한데,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건 너무 뭐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선지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막 섞여 나와요. 그러면 지우기 쉽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객관식의 최고의 방법은 소거법이잖아요. 지워나가는 거. 1번 아니야, 2번 아니야, 3번 아니야. 그러면 4번, 5번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우리 이제 좁혀나가는 게 맞는데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막 위에 있는데 또 지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야. 그러면 좀 좁혀두시고. 야,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이건 맞을 수가 없어. 이런 거 금방 느낌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론 강의에서도 또는 우리가 뒤에 문제집에서도 그런 실제 문제와 적합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볼 때는 선지를 먼저 보면서 선지를 보는 요령을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론서에도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또 뒤에 문제집에서도 총 2회 등을 통해 서술형은 제가 더 드렸지만 2회를 통해서 문제의 어떤 방식들을 최대 100문제 정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의 선택지를 보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건데 최소한 미리 한두 개 정도는 빼놓고 최소한 두세 개 정도를 좁혀 놓는다면 시간을 금방금방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역시 실용 글쓰기에서 우리에게 적은 약간의 그런 느슨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죠. 1교시도 표면적으로는 90분이나 되고 2교시도 90분이나 되다 보니까 풀다 보면 약간 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장, 마지막 한 단어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특히 어디에서? 서술형에서. 서술형 10번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그 주어진 조건들을 잘 반영해줘요. 1, 2, 3, 4, 5까지는 서술형이 단편적이라고 하더라도 6, 7, 8, 9에 의하면 정말 보기에 조건들을 대부분 주면서 때로는 뭐 5문장으로 쓰라고 뭐 무조건 지문에 있는 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고 어떤 조건들을 다 준다는 거죠. 글자 수까지도 맞춰주면서 그래서 성실하게 여러분이 답변을 한다면 그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점수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득점 가능하고요. 자, 이제 11번부터 또 가볼게요. 제가 20대 팁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술형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역시 아까도 서술형은 제시문에 있는 어휘나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결국 조건이죠, 조건. 소재도 의도도 그런 조건 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주어진 표현을, 주어진 문장 어휘들을 그대로 쓰면 좋고요. 항상 소재라고 하는 것이 what,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시문도 아니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 우리가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9번, 10번 뭐 마찬가지지만 그 서술형의 문제를 보면 여기에 필요한 A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써라 이런 식의 문제 속에 필요한 길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또 뭐 보기만 보려고 하고 또 조건만 보려고 하고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이것은 문제 안에서도 중요한 힌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렇죠? 자, 12번째 역시 서술형이네요. 우리가 서술형의 이제 조건을 잘 활용하라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조건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 그러니까 조건은 보통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정말 네 가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세부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그래도 A에 대해서 쓰고 또 B에 대해서도 쓰고 심지어는 문장형까지 주기도 하죠. 뭐 원인 결과 형태로 쓰라고도 하고요. 뭐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그대로 반영해서 쓰면 됩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 복잡한 뭐 논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도 아니고 가벼울 정도의 실용 글쓰기라고 좀 담대하게 쓰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악은 조건을 채우지도 못하고 뭐 심지어는 서술형 10번 같은 경우도 글자 수도 안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800자 쓰라고 했는데 한 600자만 쓰고 그냥 내버리면 채점관들이 제일 편해하는 그런 답이에요. 왜? 점수 안 주면 되니까. 첫 번째 조건, 글자 수 조건을 채우지 않았는데 뭐 다른 걸 어떻게 채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조차도 부분 점수를 주기도 한대요. 근데 글자 수는 기본이고요. 조건 3가지, 그러면 3가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2가지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서술형 답은 원인과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라.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제일 많은 답안의 형태가 A하여 B하고 그 다음에 또 B하여 C한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한 거고요. 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얻게 되고 또는 어떤 삶의 질도 달라지고 또 그 결과적인 긍정적인 어떤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반대도 있잖아요. 놀았기 때문에 떨어졌고 또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또 잘 안 되는 거 말려요. 그래서 인과관계의 답안의 형태를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때문에 이게 때문에라고 표면적으로 늘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A 하기에 B하고 A 함으로 B하고 A 해서 B하고 A 하니까 B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휘를 쓸 수도 있겠죠. 어떠한 원인이 되고 요인이 되고 기인하고 어떤 걸 야기하고 어떤 걸 유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인과적 단어고요. 뭐 결과로서는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초래하다라는 거 있죠.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초래하다. 아니면 뭐 귀결되다, 뭐 귀착되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인과형 구성이면서 인과형 어휘의 인과형 문장형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우리는 궁극의 결과를 항상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많이 필요한 접속어가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요컨대, 파이널리, 결국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들을 써줘야 돼. 이거는 참신함이라는 게 없어요. 실용 글쓰기는 참신함이 없어요. 저도 뭐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 논술 강의하면서 각각의 어떤 참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예전에도 해요. 근데 실용 글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약간 정형화된 답이죠. 조건 하나, 둘, 셋. 그럼 그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결론을 맨 앞으로 뺀다든지 뭔가 무슨 뭐 빗대어서 내 막 좌우명이 들어가고 막 비유적 표현도 넣고 막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대로 쓰되 일단 인과형의 답안을 구성하려고 애쓰시는 게 좋고요. 자, 또 객관식은 다양한 글의 성격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답을 찾아야 한다. 뭐 그럼요. 우리는 이미 실용 글쓰기, 실용 글의 27가지와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안내문인지, 사업 제안서인지, 공문서, 또 NCS 기반의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획서, 보고서, 명세서 또는 프레젠테이션, 자기소개서, 뭐 기한서, 우리 정말 공문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글들을 가지고도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그 내용들이 놀랍게 기출문제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냥 단순한 거듭 국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용 글쓰기의 핵심은 직무 능력과 관련된 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쉬워집니다. 바로 우리는 앞 시간에 했던 1강, 2강, 이 1강, 2강을 여러분이 조금 더 그 자료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도 역시 어휘력, 평소에 어휘력을 키워야 한다. 의외로 어떤 어휘를 몰라서 엉뚱한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문제로 풀지만 전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제 전제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전제가 뭐였지? 글의 전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지, 그럼 중심 내용 이런 거 있죠. 물론 근거, 논거, 이유 제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선행 조건 뭐 이런 말들 쓰거든요. 비문학적인 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지의 선행 조건이다. 그러면은 주지라는 것은 뭐냐? 그럼 주지는 중심 내용이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끌 제자를 쓰게 되면서 전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연역추론이라는 거 보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휘 중에서는 근거, 논거, 이유 제시. 왜냐하면 때문이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써먹을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에 필요한 어떤 어휘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역시 근본적인 이음절의 한자어죠. 사전 찾기 하자는 실용 글쓰기 준비하는 순간만이더라도 제가 근본적 공부, 그래도 표준국어 대사전,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앱을 당연히 맨 초기 저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맨 앞에 초기 화면에 넣어두고 오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아니면 정말 독서실에서 공부하든 틈틈이 어휘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휘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 좋습니다. 역시 우리 서술형에 잘 나오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 그 단어들을 구별하고 심지어는 예문도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 뭔가 마치 글짓기 하듯이 단어를 활용하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한글 맞춤법 57항이라고 하는 아주 비장의 무기가 있고요. 또는 그 이외에 추가로 구별해야 할 단어 역시 62개 비장의. 그럼 합쳐놓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최소한 120개 이상 125개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구별해야 할 단어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가된다는 우리 국어의 어휘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70만 개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음절의 한자어부터 시작하여서 다양한 관용어들 포함해 어휘력을 평소에 키우는 것이 또 근본적인 공부가 되겠고요. 자, 또 문제와 지문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역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연습용 시험지 이런 걸 제가 좀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찍찍찍 이렇게 그냥 바로 답으로 가거나 눈으로 푸는 분들이 있는데 연습할 때는 그래도 표시를 해두시면 좋죠. 그래야 이제 조건들, 문제를 보니까 긴 문제 속에 보면 A도 있고 B도 있어. 이 두 가지를 물었구나. 얘가 소재고 얘가 주제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번호를 붙여두기도 하죠. 지문도 역시 길어도 1,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호를 붙여가면서 조건을 누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이제 빠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써도 결여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제 채점관들은 그 주어진 답안지가 있고요. 유사 답안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봐요. 단어 그러면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표시를 해요. 세 단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주어진 단어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나머지가 화려한다 하더라도 점수에는 결국은 이제 결격사유, 감점의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걸 꼭 문제 속에 또 지문 속에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문을 모두 읽지 않는다. 자, 이건 이제 주로 객관식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객관식에서 지문이 길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특정 부분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든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중간 이후 부분들, 이런 부분들, 첫 번째 끝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특정한 부분들에 좁혀서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 실용 글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역시 주제, 일치, 이런 사실적 사고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주제가 나왔는데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거의 그래도 90% 이상은 미괄식 주제가 끝에 있다 생각하고 또는 일치 문제. 그럼 일치는 지엽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했듯 선지를 좁혀 나가자는 거죠. 5개를 다 찾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개나 3개 정도만이라도 찾아보는 어떤 해안, 통찰력, 직관 이런 게 이제 총동원이 돼야 되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는 쉬워. 그래서 끊어 읽으면서 뒤의 정보까지 실수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지문을 크게 2, 3등분으로 나누고 중간 이후에 집중하고 전개되는 일반적인 보편적 방식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야기했듯 보통 원인과 결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과 원인과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승전결, 머리말, 본문, 맺은말, 서두, 본문, 결미,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일반적인 이제 글들도 있고요. 역시 우리는 연역적인 전개다. 즉 일반적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화할 수도 있어요. 귀납적 전개다.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전개 방식들을 또 글을 읽어나가되 크게 잡아나가는 것이 아주 좋아요. 자, 17번까지였고요. 자, 이제 3가지 남았습니다.
자, 이제 18번째. 자, 부정형 문제죠. 부정형 문제는 확실히 틀린 하나가 있다. 이 선택지를 볼 때는 모르는 것보다 틀린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객관식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객관식 50문제, 객관식 50문항 중에서 이런 부정형 문제가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15문제, 16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죠. 다른 하나는 이런 부정형 문제들이 원래는 이제 이 객관식에 되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지워보고 이게 진짜 틀린 걸 찾아야 되거든요. 시간에서는 부정형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압박감도 많고 실수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우리 실용 글쓰기를 보면 50문제 중에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은 편이니까 여러분이 선지를 볼 때 지워나가는 것은 물론 맞지만 꼭 분명히 가다 보면 좀 잘 모르는 게 나와요. 이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었지? 처음 듣는데? 헷갈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건너가라는 거죠. 이것은 괜히 고민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가다 보니까 4번쯤에 누가 봐도 확실히 틀린, 정말 누가 봐도 확실히 틀리다라는 거 뭐예요? 비약적이거나 그러면서도 정말 약간 어이없거나 너무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냈다면 3번은 그냥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답은 4번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지선다 기준으로는 4, 5번이 많고 오지선다 기준으로는 3, 4, 5번이 좀 많아. 그래서 1, 2번은 좀 빠른 의미의 패스. 1, 2번은 빠른 의미의 패스. 그리고 3, 4, 5번에 물론 집중해서 꼭 둘 중에 하나가 고민이긴 하잖아요. 처음에 4번이라고 했는데 아닌가 고쳐서 5번이라고 했는데 진짜 답은 4번 이럴 때 있죠. 이렇게 고쳐서 틀릴 때도 국어는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직관을 존중해서 처음에 찾은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확률적이니까 단언할 수는 없죠. 고쳤는데 진짜 신중하게 고민해서 다시 보니까 고쳐서 맞을 때도 있고요. 근데 쓸데없이 말리지 말라는 거. 즉 아니다와 모른다 이거는 분명히 다르고 틀린다와 틀린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은 패스, 틀린 것은 정답. 알겠죠?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을 때.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팁을 제가 전수해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 팁을 계속 좀 되돌아가서 이해해 줘야 돼.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는데. 그때 이 팁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진짜 적용이 되네. 그러면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각 문제마다 한 10초씩만 줄여나가도 그게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돼요. 특히 서술형 쓰는데 좀 든든해요. 시간 촉박하면 서술형에서 막 우왕좌왕합니다. 아는 것조차도 쓰지를 못해. 그러면 점수가 1교시 같은 경우는 20점씩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2교시는 정말 50점씩, 100점씩, 최대 200점이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점수 관리를 위해서는 요령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부정형 문제, 실용 글쓰기에서 50문제 중에 20문제 이내예요. 긍정형 문제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어휘가 많다 보니까 괄호에 들어갈 어휘, 또 한 지문에 두 문제 막 연결되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부정형 문제 대비 잘 해야 합니다. 자, 19번째. 이제 순서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식 풀 때 가급적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 그것이 더 좋더라라는 거. 이 습관의 문제인데요. 자, 선지를 볼 때, 그러니까 보통 일종의 1, 2, 3, 4, 5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제시문을 읽으라는 거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를 보게 되면 최소한 소재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에 관한 거구나. 이게 A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D도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재를 찾아내는 것은 선지의 앞부분. 이 앞부분에 보면은 소재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 뒷부분이죠. 뒷부분. 그래서 문장이라고 했을 때는 쫙 펼쳐놓은 다음에 그냥 단어 일치가 아니라 논리 일치. 우리는 일치라는 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이 있어요. 일치는 단어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논리 일치죠. 논리 일치. 그러면서 정확하게 앞뒤 관계를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왕이면 구절 단위 또는 문장 단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꼼꼼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 단어만 나와서 여기 이 단어가 있어. 그럼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함정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치 문제도 또는 우리가 뭐 객관식의 문장을 읽을 때에도 뒷부분에서 좀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단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실용 글쓰기는 엄청 복잡한 추론형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약간 직관적인 거. 딱 보면 답이 나오게끔. 아니면 모르면 틀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모르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야 돼. 거기에 더 2번, 3번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깊이 있게 막 분석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점처럼만 찍고. 실제 시험지에 의하면은 막 동그라미 치고 막 별표 치고 이런 것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점만 딱 찍고 바로 OMR 마킹. 점 찍고 마킹 이렇게 되어야 돼. 다만 그것이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빠르기만 하다가. 또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 천천히 풀면 됐을 텐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쉬운 것도 놓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행착오나 아쉬움은 1회차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간.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실전용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처럼 연습해보고 시간 반드시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시간에서 이렇더라. 진짜 우리가 서술형은 시간이 좀 넉넉해 보이는 듯한데 그 안배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딱 10분씩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술형이었지만 1교시 서술형 같은 건 어때요? 그냥 진짜 1, 2분 만에 딱딱딱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더 고민하셔서 남은 시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마지막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 기록하라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눈으로만 풀려고 하고 약간 안일하게 하고 중간에 막 정신줄 놓고 멍 때리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많이 기록을 하세요. 포스트잇도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메모도 하시고 또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답을 손으로 써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특히 서술형 10번 같은 경우는 원고지 방식에 그대로 보고 베끼세요. 뭐 10번도 베껴도 돼요. 똑같은 거. 그래서 정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막 마침표 같은 거. 그래서 예전에도 연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켰는데 평소에는 잘하다가 실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원고지에다 쓰다 보니까 안 쓰던 패턴이 나온 거예요. 진짜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다 하고 끝났어요. 이따 끝나. 그럼 끝나면 딱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침표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맨 앞에 찍은 거예요. 야, 이거 있을 수 없죠. 마침표가 어떻게 맨 앞에 오겠습니까? 뒤로 가야죠. 그래서 마침표를 앞에다 찍는 순간 완전 엄청나요. 앞에 잘 쓴 것부터가 다 약간 성의 없어 보이죠. 그 성의와 노력이 사라져요. 물거품처럼. 왜? 아니 마침표를 맨 앞에 찍을 정도면 얼마나 원고지를 안 써봤겠느냐는 거예요. 요거 하나 틀려서 감점 1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의심을 받게 되죠. 많이 안 써봤구나. 이거는 뭐 정말 그냥 대충 썼는데 여기에서 실력이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연습하지 않았던 상황이 실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지,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 또 신경을 잘 써야 합니다. 어쨌든 반드시 여러 가지 기호를 통해서 잘 표시하고 기록해 놓으면서 내 문제는 뭐고 내 단점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 검증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이잖아요. 그냥 제가 말로만 뭐 가산점 받기 쉽다. 뭐 누구나 뭐 4점, 5점 받을 수 있다. 이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노선 550점은 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50점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5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55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에서 일단 1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가산점 받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뭐 승진 취직 등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도 이게 가산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일 쉬운 것은 실용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 글쓰기에서 나름의 전략만 잘 듣고 수렴해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적용을 하면 가산점 4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공부해야죠. 저랑 함께 이론 공부, 문제 공부 제가 또 많이 풀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용 글쓰기의 핵심 20대 팁까지 해서 저랑은 1강, 2강, 3강의 내용들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4강부터는 정말 우리 실제 교재와 일치하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다만 뭐 1, 2, 3, 4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3579, 2468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콕콕 짚어서 여러분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